수정된 쌀이 일본어로 쓰인 포장지에 담깁니다. 진주에서 수확한 쌀이 일본 수출길에 오르는 겁니다. 초도 물량은 40톤, 올해 안에 20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한 달 전, 바로 2025년 8월에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매일 먹던 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마트에 가도 텅 빈 진열대뿐 있다 해도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 있다면 말입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도 구할 수 없고 쌀 한 포대를 놓고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지며 심지어 쌀 도둑까지 출연한다네요.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일본인이 쌀을 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쿄의 평범한 회사원 타케시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4,200엔,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쌀값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그는 결국 인생 처음으로 쌀을 사러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하지만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초 도쿄의 무더운 여름날 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주쿠의 한 대형 슈퍼마켓 앞에는 개점 2시간 전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사람들은 양산을 쓴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수십 명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쌀 매대였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그날 입고된 쌀 150포대가 동이 났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노인의 한숨소리가 매장에 가득했습니다. 38세의 평범한 회사원 타케시 씨는 그날 점심시간에 겪은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 4곳을 돌았지만 모두 쌀이 품절이었습니다. 5번째 가게에서 겨우 찾은 5kg 쌀 한 포대의 가격표를 보고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4,200엔, 불과 2달 전만 해도 1,800엔이었던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점원은 미안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내일 입고는 불확실하고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타케시 씨는 망설임 없이 2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타케시 씨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올해 7월 말 집중호우로 규슈 지역론의 30%가 침수되었고 이어진 폭염으로 혼슈 지역의 벼가 고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쌀 감산 정책이 겹치면서 재고가 바닥났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후재해, 정책 실패, 농가 감소가 동시에 터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SNS는 이미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주부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는데도 쌀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고 센다이의 한 대학생은 쌀밥 대신 빵으로 끼니를 때운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죄 소식이었습니다. 사이타마에서는 쌀 운송 트럭이 습격당했고 오사카에서는 가짜 쌀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체포되었습니다. 쌀이 현금보다 귀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타케시 씨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타케시 씨는 부엌 찬장을 열어 쌀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산 것까지 합쳐 15kg, 혼자 사는 그가 아껴 먹으면 2달은 버틸 수 있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니면 아예 구할 수조차 없게 될까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쌀을 사왔다는 사진과 함께 가격은 일본의 3분의 1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케시 씨는 즉시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 타케시 씨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사에게 개인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용건을 묻는 상사에게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 쌀을 사러 간다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도 아내가 중국 친척에게 쌀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용한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부산보다는 서울이 낫고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 더 저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전체가 쌀 확보 전쟁에 돌입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 타케시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 쌀 구매 후기를 모은 블로그가 이미 여러 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글은 나고야의 한 주부가 작성한 것이었는데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구매한 쌀이 일본 최고급 브랜드인 고시히카리와 맛이 비슷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영수증에는 10kg에 32,000원,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00엔이었습니다. 일본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정부와 유통업계의 대응이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일본인 전용 쌀 판매 코너를 만들었고 심지어 엔화 결제도 가능하게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에는 쌀 전문 판매점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특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한 한국 언론은 이를 쌀 한류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타케시 씨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타케시 씨는 온라인으로 주말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왕복 35,000엔, 평소보다 5,000엔 정도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쌀을 사러 한국에 가는 일본인이 급증하면서 항공료도 덩달아 올랐던 것입니다. 숙박은 게스트하우스로 정했습니다. 1박에 3,000엔 최대한 아껴서 쌀을 더 많이 사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쇼핑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쌀 40kg, 된장, 간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김치도 조금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친 타케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타워의 불빛이 평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쌀 과잉 생산을 걱정했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감산을 유도했고 젊은이들은 쌀 소비가 줄었다며 빵과 파스타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쌀 한 톨이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타케시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인생 처음으로 쌀을 사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 새벽 타케시 씨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첫 전철을 탔는데도 같은 목적지로 가는 듯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빈 캐리어를 끌고 가는 중년 부부, 대형 배낭을 맨 젊은이들 모두가 쌀 원정대였습니다. 공항철도 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는 교토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70평생 해외여행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인데 쌀 때문에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행 승객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텅 빈 대형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직원은 귀국할 때 수화물 무게를 꼭 확인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초과 요금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타케시 씨 옆에 선 대학생은 친구 넷이 돈을 모아 대표로 자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타케시 씨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국장 출구에 한국 농협 직원들이 일본어 팸플릿을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쌀 판매처 지도와 함께 일본인 할인 쿠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쌀의 우수성을 경험해보라고 특히 경기도 이천 쌀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타케시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관광객이 아니라 난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타케시 씨는 곧바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쌀 가게 앞에는 일본인들이 줄을 서 있었고 상인들은 간단한 일본어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2,000쌀 10kg에 3만원, 20kg 사면 55,000원이라고 외쳤습니다. 타케시 씨가 계산해보니 일본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샘플을 사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타케시 씨는 용산의 대형마트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본인 전용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쌀 코너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각각 일본어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원 오데미는 일본 아키타코마치와 비슷, 이천쌀은 고시히카리와 유사, 해남 땅끝쌀은 독특한 향이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타케시 씨는 신중하게 각 종류를 2kg씩 구매했습니다. 먼저 맛을 보고 대량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숙소인 명동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타케시 씨는 공용 주방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먼저 2,000쌀을 전기밥솥에 넣고 평소처럼 물을 맞춰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후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일본 고급 쌀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적당한 찰기와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일본인 투숙객도 맛을 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어서 타케시 씨는 철원 오데미와 해남쌀도 지어보았습니다. 각각 특색이 있었지만 모두 수준급이었습니다. 특히 철원 오데미는 일본 동북 지방 쌀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DMZ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은 땅이 오히려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곳이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타케시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노트에 각 쌀의 특징과 가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간 타케시 씨는 종로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함께 나온 밥그릇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밥이 일본 고급 식당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강원도 철원 쌀이라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일본 손님이 많아졌다며 쌀에 특히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 테이블의 절반가량이 일본인이었습니다. 모두 쌀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타케시 씨는 인사동을 산책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은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세관은 문제없는지 등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즉석 정보 교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한 남성은 자신이 만든 엑셀 파일을 공유했는데 서울 시내 쌀 판매처와 가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온 타케시 씨는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쌀 구매 열풍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농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쌀 소비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었고 농촌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일 농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만이 동아시아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타케시 씨는 이른 시간에 노량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 시장이라 더 저렴할 거라는 정보를 듣고 간 것입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가 넘쳤는데 놀랍게도 곳곳에서 일본어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환영, 엔화 결제 가능, 항공 포장 서비스 등의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쌀 도매상은 아예 일본인 직원을 고용해 통역과 안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일본인은 이제 중요한 고객이 된 것입니다. 타케시 씨는 여러 상점을 둘러본 후 가장 품질이 좋아 보이는 곳에서 쌀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직접 정미한 쌀이라며 신선도를 자랑했습니다. 시식을 해보니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타케시 씨는 2,000쌀 20kg과 철원 쌀 20kg을 구매했습니다. 주인은 진공 포장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항공 운송에 문제 없을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 가게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습니다. 일본인 손님과 한국인 상인이 번역 앱을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정기 배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매달 일정량의 쌀을 일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계속되면 곧 정식 서비스가 출시될 것 같았습니다. 타케시 씨도 명함을 받아두었습니다. 오후에 타케시 씨는 서울대 근처 카페에서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한일 쌀 위기 대응 모임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일본인 10명과 한국인 5명이었는데 대부분 농업이나 식량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참석자 중 한 명인 농업 전공 대학원생은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농업 위기는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따라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농업인 교류, 기술 공유, 품종 개발 협력 등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인 참석자들도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한 교수는 일본 정부의 농업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식량 안보를 놓쳤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한 농업 컨설턴트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좁은 땅에서 높은 생산성을 내는 한국의 기술이 일본 농업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타케시 씨는 이런 논의가 단순한 쌀 쇼핑을 넘어 진정한 교류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인천공항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은 무거운 짐을 든 일본인들로 장사진이었습니다. 대부분 수화물 무게 초과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비싼 값에 쌀을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케시 씨도 15만 원 정도의 초과 요금을 냈지만 40kg의 쌀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타케시 씨는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고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쌀값 폭등으로 많은 소규모 식당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덮밥이나 주먹밥을 파는 저가 음식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체인점은 밥 대신 면류나 빵으로 메뉴를 바꾸고 있었지만 고객 이탈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에 구매한 쌀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탄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을 통과할 때 타케시 씨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간단히 확인만 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오히려 수고했다는 위로까지 건넸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쌀을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 합승 안내 부스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쌀 위기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타케시 씨는 공항버스를 타고 도쿄 시내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타케시 씨는 즉시 쌀을 정리했습니다. 진공 포장된 쌀을 10kg씩 나누어 보관하고 날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40kg이면 약 넉 달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한국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쌀이 시장에 풀릴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타케시 씨는 노트북을 열고 이번 여행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태국에서 쌀을 대량 수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입쌀의 품질이 일본인 입맛에 맞지 않고 가격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타케시 씨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개인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타케시 씨는 자신의 경험을 회사 동료들과 공유했어요. 점심시간에 즉석 발표회가 열렸는데 20여 명이 모여들었죠. 타케시 씨는 준비해온 사진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느 마트가 좋은지, 환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관 통과 요령은 무엇인지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동료들은 열심히 메모했고 일부는 다음 주말에 바로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쌀 공동구매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타케시 씨는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제목은 쌀을 찾아 떠난 서울 이야기였습니다. 첫 포스팅에는 한국 쌀의 종류와 특징, 구매처 정보, 가격 비교표 등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국 농업의 현황과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00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용한 정보에 감사를 표했고 자신들의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블로그는 순식간에 일본 내 한국 쌀 구매 정보의 허브가 되었죠. 며칠 후 타케시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입니다. 쌀 위기와 시민들의 대응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타케시 씨는 흔쾌히 응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는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일본 농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는 인상 깊게 들었다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타케시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모임이었죠. 예상보다 많은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타케시 씨는 한국 방문기를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했어요. 한 은퇴 농부는 도시 농업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한 대학생은 대체 작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주부들은 공동구매 조합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다음 주 타케시 씨는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농협에서 온라인 미팅을 요청한 것이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케시 씨는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유통망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고 양국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9월 초순 타케시 씨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주최한 시민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케시 씨는 패널로 참여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함께 동아시아 농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농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도입,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만난 한 농업 전문가는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는 빌딩 옥상을 활용한 벼 재배를 시험하고 있었고, 오사카는 폐교를 활용한 실내 농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식량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타케시 씨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타케시 씨의 블로그에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의 한 청년 농부가 쓴 것인데 일본인들에게 직접 쌀을 판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3대째 농사를 짓는 집안이지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타케시 씨는 즉시 연락을 취했고 온라인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식 수출입 절차를 밟으면서도 개인 간 거래의 장점을 살리는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이런 풀뿌리 교류가 양국 농업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9월 중순 현재 일본의 쌀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수입과 함께 가을 수확이 시작되면서 공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품질 좋은 쌀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타케시 씨도 11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쌀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케시 씨는 최근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쌀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 농업의 가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톨의 쌀이 일깨워준 진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타케시 씨의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파문은 여전히 일본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쌀 파동과 한 시민의 생존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타케시 씨가 쌀을 사러 서울을 찾은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일본의 쌀 위기는 진행형이고 많은 일본인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시민들의 연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웃나라 사람들, 그리고 식량의 소중함을 깨달은 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한국도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고 농촌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마다 심해지고 젊은이들은 농사를 외면합니다. 일본이 걷고 있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시차만 있을 뿐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타케시 씨는 말했습니다. 한 톨의 쌀이 일깨워준 진실이 있다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쌀밥 한 공기를 드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내일도 우리 식탁에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오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감TV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